정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 세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밥상머리 토크 권성주 국제정치학 박사 그리고 고지연 변호사 그리고 오늘 특별히 나희량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경제보복카드를 꺼냈느냐? 우선 그 불씨가 된 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네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 부분은 소멸되지 않았다. 아하. 1965년도에 맺었던 한일협정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아하.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네.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협정이 아니고 네. 예, 그냥 남아있는 종전 후에 양국 간의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그런 조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피해자 개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이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강제동원 노동자들, 피해자들도 정신적인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지나치게 뭐 민족주의적인 판결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예전에도 있었다면서요? 네, 대법원은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서 이미 2012년도에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법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떤 뭐 정권 교체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렇게 뭐 변경돼 있는 판례는 아닌 것이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대법원이 뭐 판단을 바꿨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일본발 경제 보복의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그 소재 부품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재라는 게 부품이나 기계를 만들 때 사용되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의 기본 재료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가 광이어 소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자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금지 조처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다시피 일본의 수출 규제는 반도체 분야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 세 가지 품목, 그러니까 부품 소재죠. 그러니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소재, 그다음에 레지스터, 에칭가스. 이름도 참 어려운데 사실 뭐 이번 일 터지기 전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잘 모르는 그런 명칭인데 이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 심사 그리고 허가를 까다롭게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수출 규제라는 이유는 두 개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는 거.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 반도체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 또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실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본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특히 이 세 품목에 대한 부품의 의존도가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일본이 생각할 때 아마 반도체가 이 수출 규제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가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후의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뭐 전기차 배터리 또 화학 이런 전방위적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드 보복이라든지 2012년도에 독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약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입되는 부품이나 소재 장비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소비재
소비재가 아니고 네. 우리 기업들이 생산 활동에서 쓰는 자본재로 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위한 네. 자본재. 그러니까 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는 소재, 부품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이 네. 될 수가 있고 뭐 단기적으로 이것이 뭐 해결이 되면 문제가 뭐 크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네.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생산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상황과 좀 심각한 네. 상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드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죠.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경우는 우리 네. 주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이제 수입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수입을 네. 규제한다든지 또 유커, 그러니까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것에 대해서 네. 규제를 한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우리가 생산과 판매 분야로 본다면 생산 쪽이 아니고 판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쪽. 네, 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물론 이제 뭐 쉬운 거 아니죠.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나라로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네네. 또 내수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 활동에 이제 지장이 생기게 되면은 네.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전의 사드 문제나 뭐 독도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네. 이런 것들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 네. 그래서 진작했어야 됐는데라는 아쉬움. 그렇죠. 이런 소리도 네, 나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런 네.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던 네. 건 사실입니다. 아하, 예.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어떤 그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제 네. 기계라든지 이런 정밀 기계 부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기술 개발, 네.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제 일관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노무현 정부 때 처음에 이제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가 됐었다. 그때 설치가 됐었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유감스럽게 이명박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폐지가 됐고, 네. 그랬다가 또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또 명칭이 바뀌어서 설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조직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가 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다시 네. 차관급 기관인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이제 부침이 있게 네.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정권의 영향 없이 네. 이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일관되고 집중적인 과학기술의 시행 이런 네. 것들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R&D에 그분들이- 대한 비중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 탑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핵심적인 기초 또 기술 개발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소재 산업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쌀 같은 그렇죠. 역할이라고 봐야 굉장히 되겠죠. 중요한 예.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쌀은 수입했으면서 밥집을 차린 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본 정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나고 일주일 만에 추가 규제의 가능성까지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 TV에 출연해서 한국 신뢰 못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업 실제적 피해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일본 언론은 또 이를 받아서도 대서특필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 박사님, 외교 문제로 봐야 된다. 또 우리만큼이나 일본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어떤 내용인가요?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명맥을 보면 네. 투트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네.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인 문제 네. 그리고 어떤 무역 그리고 네. 관광객들의 교류 이런 것도 다루는 경제적인 문제 이것들은 별개로 이제 투트랙으로 유지를 해왔다라는 것이 네네.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이 상대방의 존재 가치
상대방의 어떤 존재 자체만으로도 네.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서로 또 인정을 해왔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깨졌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네. 있고요. 이것이 왜 깨졌는가? 네. 이제 그 이유를 봤을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한일 양국의 지도자 그리고 네. 한일 양국의 지배 세력이 네. 이 상대방보다 국내 정치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게 하나의 큰 배경이 될 아하.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아베 총리, 네. 아베 총리 개인적인 요소에 좀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특히 잘 알려져 있듯이 네. 그 아베 총리의 외조부가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A급 전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또 정치 경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네. 외무상까지 지냈던 네. 정치인 그 혈통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베 총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네. 이 역사인식 문제, 일본의 전쟁에 대한 해석, 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간에는 일본이 지금 참의원 총선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국내적인 문제, 선거에 이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네. 그런 해석도 있지만 그런 걸 보면 지금 사실 일본 국내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 계기도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를 네. 보려면 아베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네.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네. 아베는 일본 보수의 주류와 결이 다른 인물이다라는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노 다마라든지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아니면 아키토 일왕이 동석의 념이라고 표현했듯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사과 뭐 이런 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네. 계속해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일본의 보수라고 본다면 아베는 결이 다른 인물인가요? 이 이념적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보수, 우파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자민당의 주류를 이루어왔던 보수파들 그분들은 이 전쟁에 대한 해석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 기타 아시아에 대해서 전쟁 보상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보상을 해야 되고 전쟁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헌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베는 다릅니다. 자, 그게 일본 보수의 주류였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베는 그런 보수 그냥 우파가 아니고요. 극우입니다. 극우이고 아베가 이제 직접 만든 거나 다름없는 일본회라고 하는 니혼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일본 극우 세력의 정점에 있고 이 세력의 정점이 아베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익 세력을 대변하는 이거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거를 대변하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요. 그 세력의 정점에 있는 게 아베 총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 문제는 조그만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게 아베 총리다.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지금 우리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하고 있고 관련 소송들도 지금 줄을 잇고 있죠. 네,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잇따라 하급심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고법에서는 지난달 26일과 27일에 이 유사한 취지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또 우리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또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부분까지 지금 분쟁이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는데 일본에서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변동, 흔들림을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안보적 인식에 있어서 한반도, 중국, 미국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 체제 전체가 흔들린다고 본다는 거죠. 흔들리는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굉장히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간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고 미국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다. 그럴 경우 일본에게 그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인식이죠. 참여연 선거가 끝나면 일본의 제재는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뷰하신 일본 전문가 신정화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권 박사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참여연 선거로 쯤에서 이게 마무리될 걸로 보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한일 관계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G20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두 정상이 정말 스탠딩 토크도 없이 약 5초에서 6초간 그냥 악수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그게 뭐를 상징을 하냐면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교적인 어떤 소통 채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양 정상이
전혀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밑에서 어떤 협상, 조율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돼 있었어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노력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정부 국제법 위반한 것이다, 제소할 수 있다, 이런 반응입니까? 이거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뭐 WTO에 대한 제소가 일단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분명히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한 WTO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네. 위배되면 틀림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알다시피 WTO 분쟁 절차가 이제 판결로 이어지기까지는 뭐 적어도 2년, 뭐 많게는 뭐 3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엄청 시간이 걸리는군요. 예, 이 WTO에 대한 제소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TO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일본과 우리가 이제 논리적, 그러니까 WTO 협정의 위반인지 그런지 아닌지에 대한 논리적 법리적 다툼이 이제 있게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반반의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WTO 협정의 내용을 보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 위반의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지금 들고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일본이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 그래서 일본의 안보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정당하다라고 이제 논리적인 어떤 연결점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철저한 논리와 근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베가 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한 제재 뭐 제대로 한국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배경이 WTO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언급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런 반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수출 기업 혹은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격은 없을까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나 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차후에 이제 어떤 사태가 악화가 되게 되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외에도 그러니까 특히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또 공작기계라든지 이런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될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부산 경남도 이 부분에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수산물도 일본에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일본에 수산물을 많이 수출하는데 수산물에 대한 검역 조치의 강화, 이 부분이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역 조치 강화가 되게 되면 통관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당연히 신선도가 떨어지고 비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일본에 대한 수산물 수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민간으로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고요. 급속도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보이콧 재팬이라고 그러죠. 뭐 안 입고 안 사고 안 간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비자의 뭐 개별적, 집단적 판단에 따른 불매 운동은 소비자 권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그건 뭐 것이고요. 국제법이랑 관계 없죠?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당분간 어디까지 될 것인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도 결국에는 국민이니까요. 뭐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서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어떤 부당한 피해를 우리한테 입히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뭐 여러 방면의 불매 운동이 계속 장기간 유지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간 차원의 불매 운동이 국가 간의 혹은 정부 간의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한다. 너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첨단 이런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테고요. 단기적인 출구 전략도 역시 필요하겠지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가 사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촉발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를 화살을 좀 우리 쪽으로 맞춰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상 그동안 일본을 계속 자극을 해왔던 한국에는 반일무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을 욕하고 일본을 때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거를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난 3.1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반일을 좀 자극을 하고 반일 세력, 그러니까 친일 세력과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뭔가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발언도 좀 하셨었고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용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노력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일본에도 이제 좀 기울여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 수면하에 협상, 대화는 꼭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노력, 대화 채널을 지금이라도 다시 살려서 특히 다가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광복절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종전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 양두 정상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는 멘트, 메시지를 같이 내놓자라는 것을 외교적인 수면화의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지금 당장 조율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네요. 그런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러니까 뭐 자금을 저리에 공급해준다든지 또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준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국내적 대책이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라는 게 이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또 뭐 EU, 뭐 중국 이런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다른 주요국들,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겠죠. 미국과의 협력,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가야 되는 거, 그다음에 수입 대체선을 좀 확보한다는 거, 다른 쪽에서. 그래서 이런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또 정책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베가 정치와 역사의 영역을 경제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양국 간의 신뢰가 있었는데 그 신뢰가 또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겠죠.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